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기업, 일터 사역,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런 거에 대한 초기 이해가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좀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의 테마는 계속해서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대한민국 평균 올려치기 문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평범한 월급 이야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채널에 나와서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부동산 자산이 300억 정도 되고 회사 그룹 자산 합하면 2,500억 정도 넘는데요. 와, 재벌이시네요. 그러니까 재벌은 아니고 중상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뭐 5년 전 한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의 한 간부가 냉소적으로 우리가 좀 반성하자라는 차원에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프랑스, 영국의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어떤 돈이 아니라 생활 양식이나 배품 혹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소유하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차는 뭐 2000cc 중형 자동차에 예금 잔액 1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언론과 미디어가 막 재생산했죠. 그래서 이른바 뭐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정도 살려면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풍문으로 아주 일반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벌지 않으면 대한민국 중산층 아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입니까? 아, 이게 뭐 뱀강이 들어왔더니 중산층 이야기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 정도 살면 크리스찬 중에서는 그래도 평균 정도의 크리스찬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은 배머로서 아이고 이 정도 하면 중간 정도 배머는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배적으로 작동하는지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범위는요. OECD 국가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75에서 200%고 대한민국 통계청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통일은 없어요. 그러나 중위소득 계층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기준은 50에서 150% 사이인 거죠. 그 기준으로 보면 이거예요. 통계청 데이터인데 중위소득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정체 인구의 딱 50%에 해당하는 중위값.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1등부터 한 3천 우리나라 경제발전 인구가 2,880만 명인데 1등부터 한 3천만 명 정도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의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여기 왼쪽 중간에 보이시죠? 3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중위소득은 242만 원밖에 안 돼요. 평균 소득으로 쳐도 평균은 전체 값의 n분의 1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평균 값을 내도 320이고 중위소득 값을 내면 24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느낌이 어떠세요? 뭐 중위 한 240만 원, 250만 원 정도 받는데 내가 중산층이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최근의 자료를 보더라도 2023년 MBC 뉴스를 보니까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이 333만 원, 4.1% 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큰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은 한 250만 원 정도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제 직관으로는 250만 원 정도 되고 평균 소득도 38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는 돈은 그 정도예요. 게다가 나이로 치면 이런 이야기 젊은 세대가 많이 하는데 자, 2021년 연말정산 데이터로 보니까요. 30대 평균값, 중위값도 아니고 평균값이 2,300만 원. 20대가 그렇고 30대가 4천만 원이고 40대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50대가 돼도 5천만 원 초반대고요. 60대가 되면 3천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평균값이에요. 중위값도 아니고. 게다가 1억은 전체 1억 버는 아까 중산층에 1억 나왔잖아요. 1억은 몇 프로냐? 전체 직장인의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똑같아요. 전체 직장인의 5%밖에 안 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1억은 벌어야 중산층이죠.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목대연에서 목표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걸 보면 2022년 자료를 보면 그나마도 점점 더 중산층 인식이 줄어들어요. 그나마도 더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래요. 나는 하위층이래요. 하위층이라고 그래요. 인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중산층에 대한 인식으로 보면 30평 이상 아파트 소유하고 월급에 500만 원 받고 예금자는 1억 돼야 그리고 자동차는 2000cc 이상 돼야 중간은 간다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숫자는 어떻게 되냐? 전체 인구의 제가 데이터는 생략했습니다만 전체 인구의 30%만 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30%예요. 근로자 평균 소득은 320만 원이고 전체 인구의 14%만 예금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적금을 들고 있거나 예금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4%예요. 대부분 예금 못 해요. 대부분 자동차 그렇게 안 타고 소득도 대부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 정도는 해야 중산층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정도는 해야 교회지. 이 정도는 해야 매머지. 이 정도는 해야 집사, 장로, 선교사지. 이 정도는 해야 목사지. 이런 관점이 사회학적인 관점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을 결정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평균 과잉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게 심각해진 문제가 뭐냐면 SNS가 됐단 말이죠. 과거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1차 검증을 누가 했냐면 가족들이 했고 2차 검증은 친구들이 했고 3차 검증은 교회 공동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검증 시스템이 어디로 갔냐면 SNS로 갔죠. SNS와 커뮤니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특정한 어떤 이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내 생각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300명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죠.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SNS에서 모두들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만 같다. SNS와 미디어에 나타나는 상향 평준화의 모습으로 인해 진짜 평범한 삶이 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SNS에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간증 공간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나눔 공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설교의 공간에서도 비슷하죠. 연구와 에세이, 신앙서적의 공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아까 뭐 유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OECD에서는 한국경제보고서 2022년에 따르면 한국은 명문대 진학, 대기업, 공기업 취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개인들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황금 티켓 신드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영향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인으로서 이런 영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 주변 사람도 바라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 일단 떠나서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다 황금 티켓 증후군 같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장 안 되는 황금 티켓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초콜릿을 내다 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죠. 이 자크라캉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 삶의 기준값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일단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내가 안정감을 갖는 거죠. 김결 교수 잘 아실 거예요. 이 외부적인 요인을 좀 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주변에서 욕망되어지는 걸까? 심지어 그것이 신앙적 열심이라 하더라도 정말 나의 이 신앙적 열심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소명으로 잡고 어떤 공헌의 의지로 보는 걸까?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욕망, 이 욕망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소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 욕망이 외부에서 주임될 걸까? 아니면 정말 나의 것일까?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도 알 겁니다.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을 썼죠. 이분은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에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뭐 늘 이렇게 대답하는 분 중에 하나죠. 우리는 타인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해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뼈대를 좀 잡아보죠. 제가 뭘 좋아하실지 몰라 이것저것 이분하게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두 가지 테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평균 올려치기 이야기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 속도가 빠르죠. 이 온라인의 장점입니다. 저만 힘드니까요. 편하게 들으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일터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혹은 매머로서 잘 살고 있습니까? 혹은 경영하고 계시다면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잘 경영하고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크리스천답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민감한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 하기도 하니까 끝날 때 제가 아침 유튜브 뭐 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이걸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민감합니다. 민감.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역사 왜곡이냐 아니냐.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재밌죠? 재밌죠? 자, 최초 수상했어요. 네, 뭐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한국인으로서 기분 좋았습니다. 쾌거라는 단어, 네, 공감했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광주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수상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이런저런 거 했어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뭐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우리나라 수상 두 번째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이요. 2000년도, 2024년 노벨 문학상입니다. 이야, 엄청나죠. 노벨 문학상.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먼저 받아야 된 거 아니에요? 아무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어요. 근데 요 이야기죠. 역사 왜곡, 선정성, 한강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 나왔어요. 일단 한강이 상 받았을 때, 이야, 한강 책을 읽어본 게 하나도 없네?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얼른 하나 읽어야지. 몇 개 알아봤더니 일단 채식주의자를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교보문고 갔더니 하나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일부러 채식주의자를 얼른 읽었습니다. 저는 읽는 내내 불편하긴 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던 역사 왜곡 중국이 받았어요. 뭐, 역사 왜곡이다 아니다 뭐 선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노벨 문학상은 문학적 탁월함의 상을 부여한 거죠. 일단은 뭐 수상위원회에서 문학적 탁월함에 수상을 했다, 시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 요 작품에 대한 논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체도 재밌죠. 그건 재밌습니다. 요 오마이뉴스. 제가 일부러 어떤 매체인지 꼭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떤 배경인지 맥락을 보시라는 차원에서. 자, 오마이뉴스. 채식주의자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의 기사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폭력에 대한 이야기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집중한다. 소설에 드러난 최초의 폭력적 사건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로부터 영해가 매를 맞는 순간이다. 이후 강간, 육식각유, 자해, 경직병형, 단식 이게 참 읽어보면요. 참 읽으신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혹은 종교학적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확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있어요. 브런치에 글 쓰는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성적 착취에 억압된 제도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죠. 거기부터는 박수 치다가, 그것까지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런 지점이 또 나오죠.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또 뭐,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국민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번쯤 성인이라면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어쨌든 제 감상평은 영해 입장에서 그렇게 묵정적이고 피동적으로 일부러 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럴 수조차 없는 약자를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영해의 남편과 가족들을 좀 더 기다려줄 수 없었을까? 영애의 가족과 남편들이 영애를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럴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흡사 무엇인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쪽이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영애는 극중 주인공입니다. 1인칭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주인공. 그것도 탁월하죠. 영애는 가족들과 좀 더 소통하려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하려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나 전통과 좀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 수는 없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뭐,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가정교육을 시작하신 분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분도 안 읽으셨다가 얼른 사서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가진 그 실존적인 것, 그리고 그 관계 어려움, 고통, 죽음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참 목사님 다운 해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오직 예수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에 우리는 동의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노벨상 수상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공간 안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자, 노벨위원회는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채식주의자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소년이 온다죠. 소년이 온답니다. 이거는 5.18을 배경으로 합니다. 5.18을 배경으로 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친구 찾으러 갔다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요거는 픽션입니다. 분명히 픽션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전남대학교 출신입니다. 네, 광주에서.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소설과 실제 역사적 사건과 몇 프로가 일치할까? 글쎄요, 저는 뭐 50% 이상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 소년이 온다. 주인공 어머니 울컥. 5.18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 네. 요 지점. 자, 작별하지 않는다. 이건 4.3입니다. 4.3이에요. 4.3에 대해서 뭐 이게 이제 둘도 없는 어떤 사료가 되었다. 둘도 없는 사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점은 역사학도로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강 작가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 여러분도 어떠세요? 요거 답해 보시면 돼요. 자, 오징어 게임 미국 가서 오스카상을 몇 개 받았습니까? 아무튼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 박수 쳐 주셨습니까? 박수 쳤을 거예요, 아마. 이게 온라인이라서 반응을 잘 보기 어렵네요. 아무튼 박수 쳤을 겁니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저랑 여러분 비슷할 겁니다. 자, 경제적 기회를 창출했다는 점에 있어서 박수 쳐주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K산업의 보편화. K산업이 그전에는 K팝이라든가 일부 특정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머물렀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동시에 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오징어 게임 옷 입고 예, 이렇게 코리안 나이트 했습니다. 그걸로 무슬림도 부르고 부디스트도 부르고 뭐 커뮤니스트도 부르고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용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수 쳐줄 수 있겠죠.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거 박수 쳐주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그냥 기분 좋아요. 상 받았으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박수 쳐줬다고 해서 오징어 게임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에 대한 이해, 거기 보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냉소적이고 혹은 비판적인 비판을 넘어서요. 굉장히 그 비난적인 내용들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종교에 대한 냉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내용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울하죠. 넷플릭스 작품들. 그냥 우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상 받은 거, 예,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한강 작가, 한강님 이야기. 채식주의자를 노벨상이라고 받았다고 해서 자녀에게 읽어보라고 권할 수 있을까? 전 예습니다. 뭐, 노입니다, 노. 읽지 말라고 할 것 같아. 채식주의다, 너 읽지 말아라 할 것 같아. 한강의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에 동의할까? 전 노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문학적 표현 방식이나 한강의 라이프 스타일에 공감하느냐? 노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노력과 연구, 문학을 대하는 깊이, 존경심이 갑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감성, 어떤 본성에 대한 표현, 묘사, 죽음에 대한 아주 그 쓸쓸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표현. 그거 부럽습니다. 그 존경심이 갑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박수할 수 있냐? 박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혹은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 혹은 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무슬림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100% 박수와 100% 손가락은 사실은 없죠. 어떤 지점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점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겠죠. 그 노벨상 선정 이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다음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인간의 삶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박수 쳐주는 그 지점이 이 뒤쪽 부분이에요. 인간의 삶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요. 정말 솔직하고 막그 피하고 싶을 정도의 불편함이 생겨요. 인간이란 저런 존재인가? 이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일터를 살아가는 삶의 다양성이죠. 일터를 살아가는 방식의 다양성이에요. 우리는 뱀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만나고 오늘 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일터를 살아가는 방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시인들의 몇 개의 시를 보여드리면서 좀 이해하고 싶어요. 첫 번째 시는 윤동주님의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일터 현장의 현실과 자, 윤동주님 크리스찬인 거 다 아실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일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거기에다가 참 그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 더하기 이 차별받는 민족으로서 혹은 제국 이 일제로부터 뭐랄까요? 이게 뭐라고 불러야 돼? 핍박, 억압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무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의 그 삶, 그 현실이죠. 그 현실이죠. 결코 지금의 우리보다 그때가 좋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윤동주님은 이렇게 그 자신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 시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밤 제가 울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8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다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동주 님이 바라보는 당대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동지들, 어, 평범한 나의 이웃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간 순화된 게 저는 서시라고 봅니다. 약간 순화됐어요. 이거는 제가 울지 않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밤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님은 당대의 삶을 살아가는 일터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슬프죠? 그러나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정화가 있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또 뭡니까 도대체? 김영락 님도 동시대를 살았어요.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당대의 삶을 해석하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참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낌을 보세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하루를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지 않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어때요? 이거 틀린 겁니까? 이 암울한 일제시대를 보면서 기껏 돌담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고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죠. 자, 약간 중간. 김소월님. 역시 크리스찬인 거 아실 거예요. 김소월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재려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똑같이 정말 암울했던 시대, 정점점 이 만주 전쟁이 벌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후반부로 가면서 아주 이 한국만이 아니라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모든 것들 이빨까지 뽑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누군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누군가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자신들의 현실과 삶에 대해서 표현해 주었단 말이죠. 그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 감정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불편하지만 내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박수 쳐줄 수 있는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경험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자신의 현실을 숨기면서 지나치게 평균 올려치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직원들이 가끔 결혼하면 이렇게 잘 갔다 와 하고 신혼여행 가죠. 한 2주 휴가 갔다 옵니다. 근데 결혼식 끝나고 돌아왔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문자 옵니다. 뭐라고 옵니까?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마땅한 줄 아오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하오니. 무슨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직접 찾아뵙고 인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마땅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게 평균 올려치기 문화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집으로 초대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오면 차린 거 변변치 않으나 맛있게 드세요. 그렇죠. 자기도 변변치 않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대단하게 차렸다고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차린 게 변변치 않다고 말하죠. 왜요? 그렇게 말해야 일종의 방어도 되고 조금 냉세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그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어사인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뭐 교회 다니면 이 정도 해야지. 뭐 크리스찬 직장이면 이 정도 해야지. 다니엘은 3번 기도했다던데. 크리스찬 경영자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그거랑 연결되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주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조용히 어디 가서 이게 공교롭게도 소주잔이 보이네요. 어쨌든 그냥 회식을 의미한 겁니다. 어디 가서 뭐 고기 먹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혼자 산책하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토론해서 해결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는 야 그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아.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돼야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돼야 매머로서 맞는 것이다. 라는 어떤 평균 올려치기형 정답 가르치기. 그만하는 게 좋다. 그걸 너무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아마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 2009년 뱀 IBA가 상해에서 컨퍼런스를 하다가 한국으로 온 첫 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 거기에서 뭐 그때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 한 스웨덴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스웨덴 분이 뭐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젊은 영화 감독, 독립 영화 감독 한 형제님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이크가 그분에게 갔고 그분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크리스천 기업을 표방하면서 노동을 착취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그런 기업이 한국에 있다. 그런 기업이 버젓이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뭐 어디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 당신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으로 이랜드가 노동조합 문제로 굉장히 파업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 기업을 이랜드를 상징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 알 정도였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걸 통역하시는 분이 그런 한국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이다를 보조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해서 당시엔 저는 이랜드 직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 이랜드에 사목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많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스웨덴 선교사님, 스웨덴 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두가 귀 기울였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그 어떤 매머가 됐든 크리스찬 기업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못한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보면서 확장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함께 기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답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 대답을 듣고 박수를 치고 저도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게 어느 정도는 해소됐고 아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뱀이 됐든 크리스찬 경영 혹은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전장에 있는 것과 전장을 연구하는 것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장을 연구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아군이 얼마나 적절하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피하 식별이 못해가지고 전쟁에서 실수해서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못 내려가지고 아군이 죽을 수도 있죠.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죠.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참 전장에 있으면서 나의 목숨을 담보하고 피 흘리면서 칼질하고 총질하고 그냥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너는 그거 잘못한 거야.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거 어떤 의미에서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역할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창작가와 비평가의 역할도 나눠져 있고 실행가와 이론가의 역할도 나눠져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똑똑한 비평가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현장을 뛰고 전장에 있는 것을 선호할 것을 원합니다. 저는 제 두 아이들에게, 둘 다 대학생입니다만, 두 아이들에게 너는 똑똑한 비평가가 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실천가가 되라. 이렇게 조언하곤 합니다. 저 역시 제가 지금 한 60여 명 정도 되는 컨설턴트와 함께 일을 하는데 저의 전장터에서 피아 식별 못하고 아군을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겠죠. 때로는 교전 수칙을 어기거나 제네바 협약을 어길 때도 있었겠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 따라다니면서 하면 정말 아니 나 안 해. 집에 가고 싶어요. 에이, 안 해. 이거 안 하면 뭐 제네바 협약 어길 일도 없고, 피아 식별 못하고, 뭐 지금 총질할 일도 없고, 그냥 나도 가서 뒤에서 그냥 학군단 가가지고 연구하고 싶다고요. 자꾸 옆에서 뭐라 그러면. 전장에 있는 거랑 전장을 연구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고,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평균 올려치기나, 이렇게 지나치게 평가가 강한 문화나 그런 것보다는 격려하는 문화가 있는 뱀장 또는 일터 연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주 같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뭐 요런 거, 요런 이야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 이야기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문화에 있습니까?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에 있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발견했을 때 10월 27일 행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0월 27일 행사가 있을 때 혹은 또 다른 쪽에 있겠죠. 다른 쪽에 뭐 또 있을 거예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새로운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점에서 우려가 표해진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 문제다. 자꾸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거 뭐 내가 똑똑해 보여서 뭐 할 겁니까? 그거? 힘 빠집니다. 힘 빠집니다. 어쨌든 피하 식별은 하자고요. 우리 편이잖아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공교롭게도 10월 27일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하니까 그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와 배울 점을 찾는 문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잘못하면 처형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산 농산고를 하셨던 김인중 목사님, 김인중 교장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성적인 학생은 진지해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어서 좋고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높아서 좋고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고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고등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일하고 정신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터로 돌아와서 실무는 너무너무 잘하지만 주변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영업본부장 있죠? 생산 프로세스 잘 잡는데 생산부 직원들 말 무시하는 생산부장 있죠. 지원실 분위기 좋은데 결산 맨날 넣는 지원실장 있죠. 디자인 감각 좋은데 일정 안 맞추는 디자인 팀장 있죠. 회사의 꾸준히 일 도맡아서 하는데 보고 안 하는 총무팀장 있죠. 있습니다. 이거 다 일터에서 있어요. 오늘 또 승질 납니다. 저도. 대표로서 뭐 승질 나요. 그런데 격려할 수 있습니까?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정의를 내렸죠. 선과 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내린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를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추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 없음이 추위인 것처럼 악이란 선의 부재가 악이다. 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한다. 지옥도 천국의 없음이 지옥이지 어떤 지옥이 별도로 어떤 하데스와 제우스가 싸우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의를 내려줬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배울 점이 많은 거죠.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의 그림자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뭔가의 문제는 어떤 좋은 점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그 문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경영자, 크리스찬 직장인, 뱀머, 혹은 뱀머가 아닌 일반 선교사님, 많은 곳들은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 그림자를 수정하려고 치면, 그림자를 바꾸려고 치면 빛 자체를 없애는 방법 외에 그림자가 사라지지는 않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목회를 하시고, 대형 교회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약간 목사님이 무슨 어디 사제가 된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한계급 높은 것 같은 느낌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목사님들은. 반대로 굉장히 수평적이고 친화적이며 어떤 어떤 목회의 본질적인 것 추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본질적 목회하시죠. 그런데 큰 교회는 또 못 하시더라고요. 큰 일은 또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다 있는 거죠. 어떤 밝은 점의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거죠. 이 뱀장에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문화, 저는 기업에서 컨설팅 하면서도 수많은 경영자들에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문제를 지적하는 문화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해외 선교도 많이 갑니다. 단기 선교도 많이 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갑니다. 현장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상호 간에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선교사는 이게 좀 문제고 그 선교사는 이거 기도해 줘야 돼. 뭐 많이 이야기하세요. 뭐 물론 들어드리고 공감도 해드려야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선교사님 10명이 있다면 10명으로부터 다 배울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려할 점이 다 있는 거죠. 그 격려할 어떤 지점의 그림자로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의 사례에서 지식과 사례를 발견하고 격려할 때 새로운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그 사람이 잘났다고 간증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어떤 그 행동,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느냐가 격려하는 문화가 되어야 간증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나 인격에 매몰되지 않고 사람이 아닌 사례에 주목해서 그 어떤 직장인 혹은 크리스찬 경영자 혹은 배머에 대해서 상호간에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철저하게 일터 언어를 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업팀장이 1년 내내 성과를 못 내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중간 규모 수준의 수주에 성공했어요. 이거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생산과장이 매번 품질 문제 내다가 한 달 동안 양품 생산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거 선물이라도 하나 해줄 수 있습니까? 물류 수불이 매주 안 맞았다가 이번 주에 딱 맞았어요. 근데 5배송 이번 주에 늘었어요. 이거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이거 박수 쳐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뱀장에서도 일터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터에서도 저는 컨설팅 할 때 우리는 인격이 아닌 결과와 열매에 관해서 대화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상자에게 크라운 코멘트를 씌워줬죠. 이번에 할리번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한강 작가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사람이 훌륭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작품이 훌륭하다는 뜻입니까? 작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작품의 어떤 탁월함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박수 쳐주는 문화를 만들 때 일터 사역 혹은 뱀 혹은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일터에서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일터회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교회에서도 서로 간증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나눌 만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사례를 공유할 수 있으면 마음껏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교회 목자로서 16년 동안 저희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저희 집을 오픈해서 식사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어, 1년에 최소한 두 가정 정도는 새롭게 세례받기를 목표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니까 경영자들을 만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는 저희 집이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밥 먹고 이렇게 나중에 과일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컨설팅한 다음에 저희 집으로 초대할게요. 와서 이렇게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안 가도 집은 오죠. 그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회는 안 가지만 목장에 나와서 밥 먹다 보면 먹은 놈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아니 왜 교회는 좀 오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래요?
해서 교회에 정착해서 지난 10년 동안,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5명 정도는 목자가 되어서 새롭게 분가해서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잘한 걸 박수 쳐주는 것.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부족한 점 물론 있습니다. 그거 우려 내가 지적한다고 개선되는 거 아닙니다. 그 우려 내가 이렇게 그거 지적하면 내가 똑똑해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박수 쳐줄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이 공간에서도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정찰 실패, 적합한 무기와 장비의 부족, 현장 지휘관의 지휘 실패, 수십 번의 점령과 퇴각, 수많은 아군 전사자를 낸 전투가 있습니다. 이거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처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급장 떼고 여기가 어디냐면 헥소고지 전투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분기점이 되었던 이 지상전의 아주 분기점이 되었던 그런 곳이에요. 엄청난 어떤 피해를 입은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참전했던 중대장 그리고 대대장 그리고 특별히 이 도슨 이 몰모니스트입니다. 이게 직총을 거부했던 사례이고 뭐 한 번쯤은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미군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결국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 일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일터 현장에서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려를 너무 많이 말해요. 문제를 너무 많이 지적해요. 격려해주고 배울 점 찾고 거기도 박수 쳐주고 이쪽도 서로 박수 쳐주고 다 피아 식별을 하고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여배 친구들처럼 서로 우려를 많이 해. 너 그렇게 하면 이런 게 문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배울 점 찾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른바 진영이란 단어 써도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입장을 달리하는 그룹들 간에도 서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에도 공개합니다. 제 라이브 강의 공개하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제가 5시 반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목을 푼 다음에 유튜브로 라이브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개합니다. 가인지 TV를 치시면 유튜브에서 내일 아침에 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시간이 없으면 주최 측에서 마무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